저는 올해 쉰을 간 넘긴 남자입니다. 원래 전기 쪽 일을 좀 했었고 대기업 AS 센터 수리기사로 일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말이 대기업 회사 사원이지 유니폼만 그럴 뿐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무래도 늘 불안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신지라 굉장히 위압적인 분이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까라면 까! 이러신 분이라서 군말 없이 시키는 일은 잘했는데 늘 마음속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키면 일은 곧잘해도 자꾸 속에선 이게 아닌데 확 질러버려 이런 욱하는 성질이 있었거든요. 자연히 남들과 소통하며 일하는 일보단 혼자서 하거나 제가 책임지고 독단적으로 일하는 걸 찾게 됐죠. 그러다 보니 하청업체 일하면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때려치우고 그냥 혼자 일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전공 살려서 취직한 게 어디냐라는 생각에 열심히 살다 보니 아내를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솔직히 아내는 좀 욕망이 강한 여자였어요. 사귈 때도 오빠 대기업 다니고 집에도 돈 많잖아. 그치? 이러면서 대놓고 돈 이럴 정도였죠. 지금 보면 아휴 돈에 환장한 미친 이러면서 한 대 쥐어 박았겠지만 그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인지 그것마저도 이뻐 보였어요. 하지만 전 군인 문화에 익숙해서인지 돈 이럴 때마다 좀 점잖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했건만 아내는 그게 진짜 돈 많은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아내의 적극적 대시를 받아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그럭저럭 잘 살았습니다. 솔직히 그때만 해도 우리 쪽 부모님이 어느 정도 사시는 분들이라 서울의 작은 아파트까지 마련을 해주셨기에 조금 여유는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끝이었어요. 저도 더 이상 손 벌리기엔 염치도 없고 양가 부모님도 거기까지가 한계셨으니까요. 그래서 더 열심히 돈 벌고 아끼고 모아도 모자를 판국에 제가 한눈을 판 게 화근이었어요. 아는 지인이 유망 사업이 있으니 사장님 소리 좀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자꾸 꼬드기는 겁니다. 그때 그걸 뿌리쳤어야 하는데 그래 이제 나도 많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고객님 이러면서 남의 집 가전제품 수리나 해주고 살아야 해. 나도 사장님 소리 좀 들어보자. 이제 나도 누구 밑에 있지 말자. 이러면서 AS 수리기사를 관두고 사업에 뛰어들었던 거죠. 그때 아내가 정말 엄청 실망을 했었어요. 일단 대기업도 아니고 하청업체란 걸 알면서 실망했었는데 그나마 그것마저도 그만둔다고 하니까 실망을 했었고 제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독단적으로 결정을 할 때여서 아내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은 듯 보였습니다. 어쨌든 일은 버려놨는데 들으시면서 예상하다시피 완전히 망했습니다. 남의 돈 받으면서 일할 때는 몰랐는데 무언가를 하나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사회 첫 출발을 분업화가 철저한 곳에서 시작해서인지 다른 분야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당연히 쫄딱 망했습니다. 제대로 사회의 쓸맛을 본 거죠. 사실 저나 아내나 온실 속의 화처였습니다. 그나마 운 좋게 들어간 대기업 하청업체였는데 더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거기서 10년간 내 눈앞에 일만 배워놓고 이제 손에 좀 익숙해지니까 세상 모든 일이 만만하게 느껴졌던 거죠. 자연히 경제 공부가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사업까지 손댔으니 저는 100번 하면 100번 다 망할 스타일이었어요. 하지만 깨진 만큼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첫째, 사람을 믿지 마라. 둘째, 돈 한 푼도 허투루 쓰지 마라. 셋째, 기술을 배워라. 이건 지금도 제 가슴에 새긴 좌우명이 됐습니다. 그때 동업자에게 뒤통수 세게 맞고 사업 말아먹고 그놈 잠수 탄 거 찾으러 다니다가 지금도 못 찾은 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한 명 더 저를 미치게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업 망하고 완전히 주저앉았을 때 하루는 아내가 저한테 여보 외곽으로 이사 갈까? 어차피 지금 이 집도 너무 크잖아 이러더군요. 사실 먼저 그 말을 꺼내주길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야 할 처지였는데 차마 남자 자존심에 먼저 말을 못 꺼냈거든요. 근데 오히려 아내가 먼저 괜히 비싼 집 살면 세금만 많이 나오잖아. 일단 빚부터 갚고 나도 맞벌이 뛰면서 돈 모으면 되잖아. 집은 외곽에 더 좋은 집으로 마련하면 되고 내가 그래서 집도 다 알아봤어. 조금 멀긴 하지만 차가 있으면 다 가능하니까 그쪽으로 이사 가자. 아내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니 너무 고마웠죠. 어떤 여자가 좋은 집 그리고 정든 집 놔두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 가고 싶겠어요. 그래도 하나뿐인 남편이 재기할 수 있도록 미리 배려도 해주고 심지어 맞벌이 하겠다며 말을 해주니 너무 고맙고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에 쫓겨 서울에서 한참 벗어난 지역, 그것도 그 지역 내에서도 차로 30여 분 들어가야 나오는 휑한 동네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물론 빚잔치 제대로 했죠.
완전 마이너스에서 시작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가족이 있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발로 뛰었고 아는 지인을 통해 수리 전문 AS 가게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 한지붕 세 가족에서 순돌이 아빠처럼 만능 수리점에서 일하게 된 거죠. 솔직히 박봉이었지만 그래도 나이 40 넘어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집에서 차로 1시간 넘게 떨어진 곳이었지만 그래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한 5년 일하니까 가게 사장님은 자기가 나이 먹어서 이젠 이 일이 힘드니 제가 가게를 인수하면 어떻겠냐고 말하더군요. 가게가 좀 낡긴 했지만 어느 정도 정이 들었고 입소문도 나서 신제품 외엔 오래된 가전제품 수리하러 오는 단골도 꽤 많았기에 쉬구나 하고 가게를 인수받았습니다. 나름 싸게 받았다 생각해서 모아둔 돈 탈탈 털어서 물건을 껴안았죠. 그때 아내랑 좀 갈등이 있었어요. 아내는 저번에도 사업한다고 다 날리고 이제야 좀 자리 잡고 편하게 월급 받으면서 살아야지 뭘 또 가게를 인수한다고 그래. 어른들도 이제 도와주실 여력도 없고 애는 커가는데 왜 또 일을 크게 만들려는 거야. 이렇게 따졌지만 이상하게 저는 장사나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겨우 설득해서 가게를 인수했어요. 저도 드디어 그렇게 원하던 사장님 소리 들으며 가게를 운영을 하니까 하루하루가 다르더군요. 마음 좀 잡고 이제 내 장사를 시작하나 했더니 역시나 사람은 믿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5년간 저랑 한솥밥 먹었던 사장님이 아들을 시켜서 차로 10여 분 거리에 비슷한 가게를 연 겁니다. 처음엔 화가 났지만 사장님 아들이 장사를 하는 거고 어차피 거래처나 단골 손님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설마 별탈 있겠어? 라고 너무 믿었던 게 탈이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사장은 아들한테 거래처며 단가 후리는 방법이며 단골 리스트까지 전부 다 물려줬더군요. 하루가 다르게 단골들 콜이 줄어들고 출장 수리 업무가 없어지는 걸 보니 사장 아들 때문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따지러 갔더니 마침 사장님 아들이 장사를 하고 있더군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상도덕이란 게 있는데 그리고 거래처에 단골까지 빼가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렇게 따지니까 사장 아들이란 놈이 뻔뻔하게 기계 수리하는데 단골이 어딨어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아버지 밑에서 다 배운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자식한테 노하우 물려주는 건 당연한 거지. 뭘 이런 걸 가지고 따져요. 당장 여기서 나가요.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그 말을 듣는데 진짜 가게를 불질러 버릴까? 화가 나더군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이게 자본주의에선 당연한 거니까요. 경쟁은 기본인 건 알지만 이런 식의 경쟁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 슬프더군요. 근데 이 사실을 안 아내는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며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은 매번 이런 식이구나. 어떻게 나한테 상의 한 번 없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살림살이 건사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당신은 매번 뒤통수나 맞고 와. 내가 이거 인수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때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네가 뭘 건사해? 식당 일 나가는 거? 그거 쥐꼬리만큼 벌어서 무슨 도움 된다고? 그냥 나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 되잖아. 저도 아내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말았죠. 그렇게 말다툼 끝에 아내는 처가로 가버렸어요. 제 스스로가 바보 같았습니다. 그리고 빨리 반성했어야 하는데 술에 취하고 제 스스로를 자책하다 보니까 괜히 남들이 은근히 미워지더군요. 아니 세상 사는 게 정말 더러웠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믿을수록 배신감은 더 커져갔으니까요. 게다가 아내와 이혼했다간 위자료에 양육권까지 뺏기기 딱 좋은 처지였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다시 미친 듯이 일하고 능력을 보여줘야 마누라 마음도 돌리고 가정도 안정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정말 발로 뛰고 안 해본 것이 없네요. 낮에는 전단지도 돌리고 SNS로 홍보하고 수리 가격도 파격적으로 낮추고 별의별 짓 다 했습니다. 근데 동네의 구멍가게에서 가격까지 출혈 경쟁하니 몸이 남아 나겠어요. 점점 시름시름 아프더군요. 이러다가 몸도 상하고 일도 안 될 것 같아서 2주 가까이 쉬었습니다. 그때 참 서글펐어요. 동원 즉석죽 사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데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싶더라고요. 게다가 아이에게 전화 와서 아빠 보고 싶다고 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가에도 몇 번 찾아가서 아이도 만나고 아내를 만나봤지만 아내는 자기도 힘들다며 하소연하는 겁니다. 게다가 아내는 자신도 식당 일 한다면서 화를 내더군요. 나도 식당을 하면서 살아. 근데 당신은 매번 사업 말아먹는데 내가 무슨 기대를 갖고 당신을 믿고 살겠어. 그냥 당분간 서로 편하게 따로 살자니까. 자존감이 확 무너진 후라서 자신 있게 내가 먹여 살릴게 라는 말은 못하고 다시 집에 돌아왔고 그날부터 다른 곳에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45이었죠. 취직이 될 리 없었습니다. 참 막막하게 보냈던 날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조그마한 회사에 아파트 동을 하나 끼고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전자제품 수리 일을 맡게 됐는데 그것도 정말 못하겠더군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아줌마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뭐냐 저건 왜 이러냐
온갖 이야기를 해대는데 귀에서 피가 날 것 같고 밤에 환청이 들릴 것도 같더군요. 그래서 그것도 얼마 못 가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참 한심한 놈이네 하실 겁니다. 맞아요. 그때까지는 제가 참 한심한 인생이었죠. 그저 앞만 보고 살았지 미래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생각이 짧으니 배신도 당하고 그렇게 휘둘리고 살았으면서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린 채 살았습니다. 그때 처가에 찾아가서 아내에게 용서를 구해도 아내는 돌아올 기미가 보이질 않더군요. 오죽했으면 저에게 늘 용기를 북돋아 주시던 장인어른도 이보게 돈 다 까먹고 지금 있는 집마저 날릴 처지인데 자네 같으면 딸을 돌려보내겠는가? 나도 집으로 가보라고 이야긴 하고 있네. 근데 자네한테 완전히 질렸다고 하니까 나도 참 답답하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게다가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얼른 직장이라도 알아보라며 충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장인 어른이 실없는 농담을 하거나 아니면 부풀려서 말씀하시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정말 이러다가 아내도 잃을 판이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 집에 찾아가서 손을 빌려볼까 했지만 그때 아버지도 퇴직하신 자금으로 우리 집 해주신 거였고 마침 막내 동생도 사고를 크게 친 터라 집안 분위기상 돈을 빌려달라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장남이 아직도 철없이 굴면 안 된다는 책임감 같은 것도 있었죠. 그러고 보니 그렇게 강한 군인이셨던 아버지도 늙고 병드신 게 화근이 눈에 보이더군요. 저렇게 용맹한 호랑이 같은 분한테서 나 같은 고양이만도 못한 놈이 나왔다는 생각에 그날 정말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사는 게 정말 서글프더군요. 그래도 나만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일단 생활비라도 벌자는 생각에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2주 정도 쉬니까 그래도 몸도 좀 나아진 것 같아서 대리운전을 무리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대리운전이란 게 운전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대하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들더군요. 술만 마시면 개가 된다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래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밥 문화를 잘 아는 편이 아니었고 지금까지 수리기사로 일하면서 나름 진상 손님을 많이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대리운전하면서 세상에 있는 진상이란 진상은 다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 말한 목적지를 중간에 바꾸는 것은 정말 양반 중에 양반이에요. 술 취해서 밥 마른 기분이고 갑자기 때리듯이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제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 그냥 제 운전 솜씨가 별로다. 이런 이유로 시비를 거는데 정말 취객 상대로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세상 참 힘들다. 매일매일 이런 생각만 하니까 사는 게 너무 우울했습니다. 게다가 하루는 어떤 손님이 혹시 땡땡고등학교 나온 사람 아니에요? 맞죠? 이러는 겁니다.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맞긴 맞거든요. 근데 본능적으로 거길 나왔다고 하면 괜히 저를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초라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얼른 아니요, 사람 잘못 보셨네요.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은 이상하네. 이 양반 얼굴이 나 아는 선배랑 무지 닮았는데 이러면서 저를 슬슬 자극하더군요. 룸미러로 보니까 솔직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후배 친구거나 오다 가다 만난 후배인 듯 했습니다. 근데 차마 아는 척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대리운전을 때려치울까 했는데 당장 돈벌이는 없고 수리기사 일도 거의 다 사장 아들놈에게 뺏긴 터라 당장 먹고 살 길은 대리 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력이 붙으면 택시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내려가서 다른 일을 해보려고 마음먹고 그래 조금만 버티자.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으로 아이 사진을 보며 저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줬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그 노신사를 만난 것도 대리운전을 나가서 생겼습니다. 딱 봐도 중형 세단에 차 주인은 중후한 외모의 멋진 노신사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대리운전을 했겠지만 요즘 워낙 또라이들이 많으니까 일단 노신사의 목적지 확인 외엔 아무 말도 안 한 채 운전만 하고 있었죠. 그나마 노신사가 가는 목적지가 제가 사는 집하고 가까워서 속으론 와 오늘 땡 잡았네. 이 노인 모셔다 드리고 바로 집에 가서 씻고 자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말없이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노신사가 갑자기 말을 걸더군요.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봐요. 계속 미소를 짓고 계시네. 이러더군요. 제가 얼마나 좋아했으면 웃는 얼굴을 아셨을까. 표정이 들켜서 좀 쑥스러웠지만 어차피 대화도 시작됐으니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사실 손님이 사시는 곳에서 차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조그마한 마을이 있잖아요. 제가 거기 살거든요. 이랬더니 노신사는 엄청 반가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신나서 자기 이야기를 하더군요. 원래 서울에서 나름 규모 있는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 지금은 몸이 좋지 않아서 외곽 지역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다로 시작해서 아내는 이미 세상 떠나고 애들은 다 출가시키고
그냥 혼자 살며 망중한을 즐긴다고 하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 노신사 팔자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가진 땅이랑 건물에 주식까지 조금씩 있어서 그걸로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나오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산다는 말에 저도 좀 주식 투자나 부동산 고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빈말로 물어봤죠. 그랬더니 노신사가 기분이 좋았는지 언제든지 자기 집으로 오라면서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더군요. 그러면서 제 인생 이야기도 듣더니 돈 욕심보단 자기 사업 욕심이 강한 분이구만. 준비가 안 됐는데 자기 사업하면 다 망하지. 장사하는 타이밍이 필요한데 너무 욕심이 과하셨네. 나름 사업 선배로서 훈계도 해주니까 나중에 따로 한번 꼭 뵙고 싶더라고요. 헤어질 때는 자기 집 가전제품이나 전기 관련 일이 생기면 꼭 부탁하겠다면서 약속까지 하고 헤어졌습니다. 대리운전하면서 이렇게 재미난 일도 생기는구나 생각하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아내가 와 있더군요. 어쩐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무리 별거 중이라도 소식은 전하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은근히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며 자꾸 제 계획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차마 대리운전까지 한다고 말은 못하겠더군요. 아이가 잘 지내는지 그리고 집에 돌아오려면 말해도 아내는 솔직히 마음이 떠났는지 별 반응이 없더니 우리 집은 도와줄 여력도 없고 혹시 시댁에선 도와주실 순 없대? 시아버지 이름으로 땅이랑 건물도 있지 않아? 아예 대놓고 아버지 돈 이야기를 꺼내는데 순간 울컥하더군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제 동생들 위해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주실 거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버젓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달라고 말하는 것도 자식된 도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집에 찾아와서 돈 이러는 아내가 너무 밉고 한편으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전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내가 몇 번 사업 말아먹은 건 미안해. 무능력하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족끼리 서로 도와줘야지. 무작정 돈 얘기만 하는 게 어딨어. 그리고 그 돈이 내 돈은 아니잖아. 아버지 돈이야. 그걸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이렇게 속마음을 시원하게 말해도 아내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한숨을 푹 쉬더니 이젠 나도 지쳐. 당신 아내로 살면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이제 당신 사고치는 거 뒤치다거리 하는 것도 불안해서 못 살겠고 맨날 징징대는 것도 힘들어서 그래. 나를 제대로 이해시킬 만큼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우리 이혼해. 아이는 내가 잘 키울 테니까. 막상 이혼이란 단어를 아내한테 직접 들으니까 참 허탈하더군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가 능력 없고 사고 친 건 맞으니까요.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은 거의 없지만 일단 가게로 출근을 했습니다. 한동안 못 본 아이 사진 보면서 이혼하면 자주 볼 수도 없는데 어쩌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간만에 출장 수리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으니까 어제 그 노신사더군요. 어제 너무 잘 도착했는데 마침 자기 집 세탁기가 문제라서 수리를 좀 부탁한다는 겁니다. 전생에 이 양반하고 무슨 인연이길래 이렇게 일거리를 주는 걸까? 신나서 노신사 집으로 달려갔죠. 어젯밤에 이미 노신사를 내려준 아파트라서 가는 길이야 빠삭했지만 막상 낮에 와서 보니 상당히 으리으리한 고급 빌라였습니다. 내부도 상당히 잘 지어졌더군요. 별장이나 마당 있는 집은 관리하긴 귀찮고 그렇다고 도심에서 살긴 싫을 때 이런 외곽 쪽 고급 빌라에서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안에 있는 가전제품들은 낡은 것들이 꽤 있더군요. 당연히 세탁기도 손때가 좀 묻었길래 요즘 싸고 좋은 것도 많은데 아직까지 이걸 왜 쓰세요? 그랬더니 돌아가신 아내분이 쓰던 거라서 그냥 계속 썼다는 겁니다. 멀쩡히 잘 돌아갔고 아내와 추억도 있어서 그냥 잘 썼는데 며칠 전부터 상태가 안 좋다면서 수리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세탁기는 덩치도 좀 있다고 해서 수리하는 시간이 걸리고 출장비도 많다고 했더니 돈 걱정은 말라고 하시길래 아예 그날 그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죠. 수리하다 보니 적적하기도 하고 노인도 말벗이 필요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아내분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으셨나 봐요. 이렇게 물었더니 노신사는 껄껄 웃으면서 좋긴 뭐 맨날 싸웠지. 사업한다고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소위 바람도 피고 아내 속을 너무 많이 썩혔어요. 근데 어제 대리기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젊을 적 내 얘기 같아서 이런저런 수다도 떨고 싶어서 수리도 맡길 겸 겸사겸사 오라고 한 겁니다. 요새 사람에게 치여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주고받다가 점심때가 되니까 중국 음식을 시켜주길래 얼른 먹었죠. 잠깐 쉬는 동안 안방을 보게 됐는데 침대 위에 웬 여자 속옷이 벗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 야한 속옷이더군요. 근데 제가 그걸 봤다는 걸 노인이 눈치챘는지 껄껄 웃으면서 이거 들켜버렸네. 이 나이에 돈은 있는데 혼자서 놀 거리도 별로 없고 해서 몇 년 전부터 나이는 좀 어린데 남편이랑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는 여성분을 소개받아서 간간히 데이트 좀 즐기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신선 노름이 따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누구는 아내랑 별거하고 이혼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누군 가만히 앉아서 돈도 벌고 젊은 여자를 소개받아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니까 괜히 배가 아프더군요. 솔직히 노신사가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니었죠. 아내와 사별해서 혼자 살고 미성년자만 아니라면 나이 어린 여자 만나는 게 불법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부럽긴 부러웠고 괜히 질투가 났습니다. 하지만 시시콜콜 따지면서 물어보는 것도 예의는 아니니까 어르신 대단하십니다. 이런 인사치레만 하고 세탁기 수리를 다 해줬습니다. 노신사는 세탁기 돌려보더니 엄청 만족해하면서 언제 남자끼리 술 한잔 하자며 배려까지 해주시더군요. 나도 돈만 많으면 이렇게 늙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제 현실은 바로 대리운전을 하러 나가야 했거든요. 세탁기 그거 하나 수리했더니 날이 금방 가더군요. 어쨌든 다시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콜이 잘 잡히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손님을 목적지에 내려줬는데 바로 다음 콜이 잡혀서 거의 쉴 새 없이 일하는 날이 있거든요. 완전히 땡 잡아서 신이 났었죠. 게다가 만나는 손님마다 어찌나 젠틀하고 깔끔한지 그날은 정말 일할 맛이 나는 날이었죠. 근데 그 노신사에게 계속 전화가 오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탁기가 이상하게 다시 안 돌아가는데 이거 어쩌죠? 다시 한번 와줘야 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제가 내일 아침 일찍 가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너무 바빠서요. 그 마음이 이해는 하지만 이게 지금 세탁을 하다가 세탁기가 멈춰버려서 아무래도 오늘 수리를 해서 빨래를 안 돌려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자친구 세탁물도 같이 있어서 빨리 세탁해서 말려줘야 하거든요. 부탁 좀 합시다.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수리를 잘못했으니까 세탁기가 멈춘 거고 게다가 친절하게 잘해준 노신사의 부탁인데 계속 거절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콜은 안 받고 부랴부랴 다시 노신사가 사는 고급 빌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신사 집 초인종을 누르니 바로 문이 열리는데 불사.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편한 차림의 옷인데 부랴부랴 입었는지 흐트러진 옷 매무새로 아내가 현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아내 역시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곤 놀라서 비명을 악! 하고 지르더군요. 그 소리에 놀라 노인이 안방에서 나오는데 그제야 제가 온 걸 보고 난 또 왜 소리 지르나 했네. 이분이 내가 말한 수리하시는 젊은이 양반이야. 이러면서 저를 아내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아내는 안절부절 못하더니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길래 제가 얼른 정신을 차리고 아내를 막아 세우면서 여보 어딜 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랬더니 노신사도 여보라는 말에 엄청 놀라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아내에게 따지는 겁니다. 아내는 말도 못하고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방문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행여나 방 안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어쨌든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노신사는 계속 저 여자 결혼한 거예요? 당신이 저 여자 남편이야? 이렇게 계속 물어보더군요. 저는 내가 남편 맞는데 일단 삼자 대면 합시다. 자초지종은 이따 들어보자고요. 그렇게 열쇠를 찾아서 방문을 열어보니 아내는 방구석에 들어가서 몸을 오들오들 떨며 있더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제대로 된 삼자 대면을 시작했습니다. 노신사 말로는 외롭게 지내다가 아는 분의 소개로 아내를 만났고 가끔 만나서 데이트하는 사이였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신사가 분노한 것은 남편이랑 사별했다더니 세상에 이렇게 가까운 데서 살고 있었어? 그러고 보니 아내가 갑자기 그 많고 많은 동네 중에 왜 여기로 이사 오자고 한 건지 대충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붙잡고 추궁을 했죠.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울고만 있다가 자기도 어차피 더 이상 질질 끄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그래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외로워서 좀 바람 좀 폈다. 여기로 이사 오면 왔다 갔다 하기 편해서 그랬어. 뭐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어차피 당신같이 무능력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내가 미친 거지. 내가 미친년이야. 이렇게 대충 두 사람 말을 종합해보니 아내는 이미 예전부터 노신사를 소개로 만나서 자신을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는 여자라고 속인 후에 용돈도 좀 받고 즐기면서 만나는 거였고 아예 제가 힘들어지니까 어차피 집을 뺄 거면 노신사랑 가까운 동네로 이사 오자고 저를 꼬셨던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더 바보 같은 짓만 하고 답답하게 구니까 아예 처가로 가버린 거고요. 노신사 역시 아내가 이혼녀인 줄 알고 간간히 만나서 데이트 즐기며 용돈 좀 줬을 뿐인데 뭔가 속았다는 사실에 상당히 짜증을 내더군요.
사별하고 아이 혼자 키운다고 해서 내가 용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그랬는데 완전히 나를 속인 거네. 남편이 있으면 있다고 했어야지. 당장 둘 다 우리 집에서 나가! 근데 듣다 보니 기분이 엄청 나쁘더군요. 그래서 저도 상간남이면 상간남답게 가만히 있어요. 지금 가장 피해를 입은 건 나 아닙니까? 제 말에 노신사도 가만히 있질 않더군요. 자연스레 노신사와 말싸움을 제대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찰서에서 보자며 일단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돌아오니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며 악에 받쳐 싸웠던 몸에서 기운이 쑥 빠지면서 제 신세가 처량했습니다.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기분이더군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서 매일 반주로 술을 찾게 됐습니다. 일단 집에 있는 아내 물건을 다 밖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저 없을 때 예전처럼 돌아올까봐 집 현관 비밀번호도 싹 바꿔버렸고요. 일단 아내에게 이혼 소송장 보냈고 위자료 청구도 했습니다. 노신사에겐 조금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상간남 소송도 했고요. 물론 제가 다 승소했어요. 노신사는 동네를 떠나버렸죠. 떠나면서 정말 끝까지 멋지게 하더군요. 그까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악연으로 만나서 안타깝네. 본의 아니게 내게 미안하고 너무 마음 쓰지 말게. 오히려 제가 다 부끄럽더군요. 어쩌면 가장 큰 피해자인 노신사는 그렇게 대답이 정확했는데 하지만 아내에겐 답변이 없었습니다. 위자료를 보내지도 않고요. 게다가 처가에 연락을 해도 아내 소식을 모른다고 어디론가 숨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말 그대로 한통속이 된 거죠. 어차피 서로 마음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건 위자료만 보내주면 되는데 아내는 그것마저도 안 주려고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TV에 제보라도 해야 하나? 아니면 법적으로 또 소송을 해야 하나? 하루하루가 고민입니다. 아니면 아내가 울고 불면서 저에게 전화로 위자료 이야기했던 녹음 파일들을 처갓집 사람들에게 뿌려줘야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매번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이 꼬여버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명한 인생 선배님들의 고견이 간절한 때입니다. 저희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